오늘은 남한요초 명주지역 불교사원의 변화와 그 특질이라는 제목으로 좀 거창한 제목이긴 한데요. 사실 내용은 좀 큰 범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원고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작성하게 된 계기는 이따가 시간을 봐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크게 두 챕터로 발표문에는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 남한요초 명주지역의 선종사원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굴산문의 중심이자 범일국사 시대의 불교사원인 강릉 굴산사지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또 중요한 비교 자료를 포함한 불교사원이라고 생각하는 보현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굴산사지와 보현사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전면적인 가람 배치를 확인하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비약적인 그런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가까운 양양 지역에서 또 다른 선종사원의 그 전모가 밝혀진 사례가 있어서 좀 참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도의선사의 거처로 알려진 양양 진전사지, 그리고 인접해 있는 선종사원의 그 관련성을 참고할 수 있는 설림원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산사지는 그 오른쪽 화면에 그 조당집에 기록에서도 나와 있듯이 851년 범일국사가 명주도독의 청을 받아서 개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시대의 여러 사원이 다 그러하지만 굴산사 역시 이미 존재를 했던 사원이고 거기에 범일국사가 주석하기 시작하면서 선종사원이 새롭게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굴 조사 결과로는 PPT가 좀 많이 움직였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북동편의 선종구역, 그리고 남서편의 중심 생활구역으로 그렇게 보고서에는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원의 가장 축을 이루는 금당, 강당, 탑 같은 그런 주요 건물들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인 가람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발굴조사 결과 운영 시기는 크게 보시는 바와 같이 남한요초, 고려중기, 여말선초로 구분이 되는데요. 사실 발굴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유구의 대부분은 고려중기 이후에 중창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오늘 지금 범일국사에 관련된 심포지움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굴산사를 통해서 범일국사 당시의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자료나마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조금 남한여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유적 곳곳에서 중판 탄알의 평행선문 암수키화가 수습이 되었는데요. 좀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긴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위아래를 이렇게 탄알에서 만드는 방식이 경주에서 제작이 시작된 통일신라 시대에서 또 늦게는 남한요초까지 이어지는 그런 제작 방식의 기와들인데요. 경주식 제작 방식입니다. 이것들이 이 굴산사 내에서도 곳곳에서 소량이나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구에서는 통일신라 시대까지 올라가는 유구들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동그라미 친 부분에 지금 보시면은 제가 2번이라고 표시한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에 통일신라 시대로 소급 가능한 구들 시설이 일부 나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굉장히 아주 간단한 그런 유구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창건기 건물의 명확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해 볼 것은 지금 석조부도가 위치한 주변과 근처의 건물지에서 적어도 남한여초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유물들이 출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기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건물지 내에서 기와 이외에 편녀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은 도자기 정도. 그런데 대체로 사원에서 생활
생활 유물인 도자기들은 수량이 굉장히 적고 또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건물 자체에 편년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시대에 건물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기와가 하나의 잣대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석조부도와 그 근처 건물지에서는 남할여초의 소산으로 추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상화문 수막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중판 혹은 장판 탄알, 약간 시기가 늦어지는 그런 암수키와, 그리고 제가 사진에 넣지는 않았지만 해무리구부안, 남할여초의 대표적인 그런 유물들이 소량이나마 집중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유물을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편이라서 이거는 남할여초 같다라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강릉 보현사에서, 지금 제가 올린 사진은 강릉 보현사에서 출토된 것이거든요.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막새나 평기와에서 아주 동일한, 그냥 똑같은 곳에서 제작해서 같이 수급이 된 그런 사례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년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개청이 그 보현산사를 조영할 당시의 기와, 통일신라에서 남할여초 시기니까요 라고 한다면 이것이 889년 범일이 입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후에 제작된 것이라는 그런 설정이 가능합니다. 평기화와 막새의 그런 사용 방식인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굴산사와 보현사, 똑같은 곳에서 생산된 기와가 굴산사와 보현사에 그렇게 공급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강릉읍성, 강릉관아지에서 출토된 기와 또한 각 그 사찰에서 나온 기와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할여초 강릉 지역에서 기와가 사용된 건물은 관청과 사원뿐인데요. 이때 관청의 기와가 사원에 사용되는, 같이 사용이 되는 현상은 굴산사와 보현사가 적어도 건축 부재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관의 지원 내지는 관여를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일단 편년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저 부분에 그 지역이 제가 아까 기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종구역으로 설정한 유적 북동편 일대가 굴산사에서 가장 지금으로서는 시기가 올라가는 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으로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유구가 많이 복잡하게 나온 것은 사실 고려중기 이후에 중창된 건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네모 가운데에 중정처럼 구획을 두고 네모 모양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표시한 건물지 27 하층에서는요, 하층 조사를 좀 했지만 거기에는 10세기 전 중반 정도의 막새들도 출현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굴산사 가람은 남할여초 이후, 그러니까 아마도 범일국사가 들어와서 그 중창을 시작했겠지만 이렇게 넓은 구역을 중창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계속 중창이 이루어지다가 결국 그것이 전반적으로 가람이 완성된 시기는 고려 전기에 들어서야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층에서 출토된 기와 중에서 이 굴산사 외에는 다른 유적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기와들이 굴산사식, 이렇게 된다면 이제 굴산사식 문양이라고 할 수 있는 기와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고려 전기에 해당되는 기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강원도를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이 시기가 되면은 그 사찰만의 독특한 창건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증명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중에 하나, 그 연화문 수막새를 보시면요, 지금 노란색으로 가리키는 부분이 마치 그 불상에 광배를 가진 그런 불상의 모양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그 옆에 마치 부도탑과 같은 그런 모양을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조형적인 문제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좀 독특한 문양이 나왔다는 것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왼쪽에 핑크색으로 표시한 그 안막새인데요, 구름,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구름 모양이 있습니다. 저는 저 문양이 굉장히 눈이 가는데요.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발굴 조사에서 발견된 귀부의 그 비좌의 모서리 부분에 똑같은
똑같은 이렇게 운문이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굴산사지 부도탑에도 굉장히 많은 운문이 새겨져 있는데 굉장히 비슷하죠. 사실 이거는 문양만 가지고 요즘 많이 학문적인 발전이 있어서 문양만 가지고 시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옛날 시기긴 하지만 그래도 요 고려 남한여초 시기가 되면은요 그 사원 전체의 디자인을 맞추어가는 그런 좀 아주 그러니까 사원만의 그런 상징성을 가진 문양을 맞추어가는 그런 사례가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굴산사에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문양을 좀 정리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굴산사지는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선종사원입니다. 그것도 가장 이제 그 사굴산문의 그 시작을 알리는 그런 선종사원인데요. 이런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부도 주변에서 라구역, 아까 제가 표시했던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요. 그 지역이 이른바 상원의 구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굴산사 기록에 보면은 범일국사가 굴산사의 상방에서 인멸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고요. 또 다른 장흥 보림사의 탑비에서도 상방에서 선사들이 입적하는 그런 기록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원 내에서 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방은 승려들의 공간인 실을보다 일반적으로 승려들이 사용하는 실이라는 공간보다 훨씬 위계가 높은 정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지신님이나 고승들이 머무르면서 그런 생활뿐만이 아니라 설법을 하고 나중에 입적을 하고 그리고 상례를 치르는 공간까지 이 그 방장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를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그 18세기 많이 시기가 내려가긴 하지만 불교 용어집의 그런 승려가 쓰신 스님이 쓰신 그런 중요한 그런 백과사전 같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방을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하고 있냐면 본디 산속에 깊이 있는 그런 절을 이루는 용어인데 이후에 주지를 일컬어서 상방이라고 칭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원 내 가장 높고 깊은 처서이고 또 주지 혹은 그와 관련된 높은 유계 공간을 뜻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의 이 방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방 같은 그런 용어는 법당, 근데 법당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금당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의례 공간은 이 시기가 되면 불전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법당은 주지가 부처를 대신해서 설법하는 장소, 그야말로 선종사원의 가장 중심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상원이라는 영역으로 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정리를 했지만, 상원의 영역은 선사들의 계보가 드러나는 탑비를 건설하고요. 그리고 선사들을 숭배하기 위한 진영을 거는 그런 진당이라든지 혹은 부처뿐만이 아니라 승려의 상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영당이 같이 건립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선종사안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밑에 그 참고문헌을 좀 여기 소개를 했지만 이 두 분께서 이미 사실은 상원에 대한 그런 중요한 부분은 언급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 위치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남한여초에 입당했던 당으로 갔던 유학 승려들은 선사의 유적을 숭례하면서 그 영당을 참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국내 선사들 역시 고승의 유월을 답사하면서 진영에 추모하는 모습들의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몇 가지 기록을 담았고요. 자, 그렇다면 그 제가 생각하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사실 그렇게 많은 유구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지역이 상원구역, 법당을 포함한 상원구역이 있었던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일국사가 입적한 이후에 이 지역, 북편 상부에 부도와 탑비가 건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그 진영이라든지 그런 영당이라든지 진당과 같은 그런 건물이 여기에 건립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보여드린 그 복잡한 유구들이 많이 있는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대체로 지금까지의 연구자들은 이 건물지 2라고 표시된 이 구역을 법당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당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영이나 영당이 부속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중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시기가 지나서 여기에 건물을 옮겨왔을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범일국사가 입적하고 난 이후에 초기의 영당의 그 자리는 이쪽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올라가는 그런 자료들, 그리고 여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 구들 시설이 있지만 사실 옛 건물에서 사원 건축에서 구들을 시설한다는 것은 상원의 법당 내에서 주지가 생활을 했던 그 방장의 구역을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부도 아래에 석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석실이 약간 위치를 옮겨가기는 했지만 원래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위치한 구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상원이 위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중창이 거듭되면서 상원의 건물들이 점점 분화되고 그 위치를 옮겨가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흔히 고려사원 가람을 얘기할 때 막 건물이 많아지는 다원식 건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원의 위치에 지금 민가가 자리를 하고 있어서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빨리 다시 발굴이 돼서 상원의 그런 가능하다면 그런 흔적들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보현사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보현사에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탑비와 그리고 부도탑이 있고요. 또 그 기록에서도 제자들이 건물에 모여서 스승을 그리워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법당, 영당과 같은 상원이 똑같이 공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굴산사지와 어떤 규모적인 차이는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보현사도 역시 독립된 선종가람의 공간적인 요소가 충분히 갖추어진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전사지를 제가 살펴보고자 했던 이유는요, 참고 자료로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진전사지는 크게 두 구역이 나누어집니다. 지금 여기에는 제가 담지를 않았는데, 도의선사의 부도라고 추정을 하는 그 부도가 있는 부도 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한 600m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은 3층 석탑이 위치한 그 석탑이 소재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여기 도면을 한 것은 이미 전반적인 발굴조사가 끝나서 보고서가 발간되어 있는 부도구역의 그런 사원입니다. 구역은 그렇게 좁지 않은데요. 통일신라 시대부터 유물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시대까지 계속 중개창이 이루어진 그 중보수가 이루어진 그런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표시하는 이 부분에 긴 건물들이 위치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구역을 생각했을 때요 꽤 단순한 건물 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지 1과 양옆에 익사가 이렇게 두 개 건물이 달려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건물지 1은 창건기 통일신라 말에서 남할여초에 창건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동익사와 서익사는 그 이후에 약간 시기차를 보이면서 덧붙여진 건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구역에서 건물지 1이 아까 굴산사지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처를 모시는 불전의 기능도 했지만 선사가 설법을 하는 법당의 기능도, 그러니까 즉 상원의 그 기능도 겸하고 있다고 상방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익사와 동익사는 법당의 좌우에 놓이는 방장 혹은 영장의 구조로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령 성주사지, 순천 금둔사지, 부산 만덕사지 같은 남할여초에서 이렇게 법당지로 보고 있는 그 건물지들이 양 옆으로 익사를 두고 있고 방장과 영장으로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약간 시기가 내려오는 회암사지인데요. 려말선초의 회암사지인데 이 회암사지 같은 경우에는 그 송나라 따의 선종가람의 그 틀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참고가 되고 있고요. 또 비슷한 구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진전사 부도구역 사원은 전체적으로 도의선사를 기리는 상원의 개념을 가진 영역, 그러니까 그 전체, 구역 전체가 다 도의선사라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상원의 개념을 가진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600m 떨어져서 같은 시기에 같은 사원을 만든 이유도 그런 것에 배경을 둘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설리먼지를 제가 또 예를 든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굴산사지와 보현사가 같은 기와를 공급했던 같은 그런 이렇게 엮어지는 건물이 그 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양양 진전사지와 설리먼지가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역시 여기에도 진전사지에서 사용되었던 기와 똑같이 그렇게 공급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두 사례를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썼는데요. 이 도면만 좀 보여드리면은 크게 이쪽은 금당구역, 그러니까 불전이죠. 부처를 모시는 예배 공간. 그리고 이쪽은 선종구역. 여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가운데 건물지 양 옆에 익사를 둔 그런 법당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약간 연구자마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맞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원 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요. 그리고 굴산사지 같은 굴산사지처럼 전반적인 가람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그 선종 가람의 가장 중요한 틀은 이 법당을 포함한 상원 구역의 확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조금 제가 생각하는 그런 비정 문제와 함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 부분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아까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리만 하겠습니다. 남할 여초를 지나서 고려 전기에 이르면은 강릉 지역 내 불교 사원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신복사지 외에는 전반적인 가람이 다 확인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물도 굉장히 시기적으로 편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도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밝혀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은 그런 사원들인데요. 이렇게 기와를 정리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을 못 드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핑크색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 넘어가서 정리할게요. 고려 중기를 넘어서면 제가 지금 좀 약간 시간 때문에 설명을 말로 드리겠습니다. 이 기와를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청에서 사용하는 기와들이 절에서 사용하는 기와와 그렇게 같이 공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사찰에서는 나름대로의 개별적인, 특히 굴산사처럼 규모가 큰 사원에서는 개별적인 수공업 집단을 두고 그 안에서 사원 경제를 이루어가는 것이 보통인데 양양의 패턴도 그렇고 이 굴산사를 중심으로 한 강릉의 패턴도 주변 지역과 여기 보시면 그 기와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가 사진을 실지는 않았지만 신복사라는 명문이 있는 기와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 기와 같은 경우에는 뭐 관음리사지, 흑암사, 뭐 통제동사지, 그리고 한송사로 전해지는 최근에 발굴 조사가 된 그 지역에까지 거의, 그리고 관청 시설인 강릉읍성을 비롯한 그 관청 건물에 대체로 같이 공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청이 사원의 조용에 관여를 하거나 어떤 밀접한 영향을 맺고 있었던 것은 꽤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요거 읽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관청 조형에 사용된 것과 같은 양상의 기와가 굴산사, 보현사와 같은 사원에도 공급이 됐다는 것은 사실 이 시기가 되기 전에 강릉 지역은 통일신라 시대 공백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현에 있기 때문에 통일신라 시대 흔적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 치소성을 찾는 문제나 관련 유물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이 외에도 좀 사진들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발표했던 내용에 그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생략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 발굴된 유물 중에서 강릉 읍성에서 통일신라 유구와 일치되지는 않지만 통일신라 시대 유물들이 꽤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이상수 선생님도 계시지만 또 명주성 같은 곳에서는 삼국시대로
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이 수습이 된 바 있습니다. 최근 출토된 자료를 보시면은 강릉 읍성에서 고구력의 연화문 수막새가 확인이 됐습니다. 평양에서 출토된 것과 정말 비슷하죠. 좀 뜬금없긴 하지만. 그리고 경주 분항사에서 경주에서만 제작이 된 그런 섬토문, 여기 지금 달 안에 토끼와 두꺼비, 개구리가 같이 이렇게 떡방을 찍고 있는 그런 문양도 강릉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저는 명주의 치소를 그 명주산성에서 평지로 옮기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새롭게 평지에 그 치소성을 새롭게 재건축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와의 수요량이 증가했을 거고요. 그렇다 보면은 대체로 다른 그런 강릉 외 지역을 봤을 때 이런 시기에 관청의 그런 와 공방이 성립된 관영 공방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관영 수공업이 성립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런 시기에 그 기와가 사원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평지성이 축조되면서 저는 이 강릉이라는 도시 내에 도시 구조의 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선종계 사원을 필두로 하는 사원구역의 그런 재조정도, 설계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홍성익 선생님께서 옥천동 사지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옥천동에 살고 있거든요. 홈플러스 바로 앞에 살고 있는데 그 주변에 그 석조 통일신라 시대로 물론 그만큼 올라가는 유물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지역에 분명히 대규모의 사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되는 고려시대의 사원들은 굴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강릉시 외곽 지역으로 그렇게 배치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범일의 입적 이후에 명주 호족들의 지속적인 후원하에 굴산사의 그런 굴산사의 건립이 중창이 시작이 되고요. 또 보현사도 그 맥락 그 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 굴산사라는 선종 사원의 그 건립과 운영이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명주 지역 내의 전반적인 도시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 건축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또 얘기를 하겠지만 또 어떤 단월 세력이라든지 그것을 지원하는 세력과 같이 연관을 지었을 때에는 단순히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호족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제가 관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관청, 행정적인 그런 세력과 같이 연결이 되어서 큰 계획 안에서 시행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거창하게 그 제목에 특질이라는 단어를 넣기는 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연구가 좀 더 정치하게 이루어져야겠지만 하나의 이 지역의 선종사원의 특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